네, 김진의 돌직구쇼를 찾아주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김승연 앵커입니다. 자, 오늘도 아침 조간신문에 실린 뉴스를 통해서 하루를 열겠습니다. 먼저 신문 브리핑입니다. 네, 동아일보입니다. 동아일보가 21대 국회에 처음 당선된 초선 의원 151명 가운데 100명을 설문을 했습니다. 직접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 역시 먹고 사는 문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를 강조했습니다. 남북관계나 개헌, 그리고 검찰개혁은 후순위로 밀렸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자, 이번엔 최근에 이번 주 들어 뜨겁게 논쟁이 시작된 것이죠.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관련된 회계 처리, 위안부 단체 회계 처리가 또 이상한 것들이 하나둘씩 발견되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로 보인 것으로는 한 명에게 4억 원을 지출한 걸로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회계 처리를 실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7월엔 국세청이 모든 시민단체를 점검하겠다는 계획까지 갖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겨레 신문입니다. 자, 좀 큰 이야기인데요. 한겨레 신문은 이렇게 중요한 글로벌 이슈가 생길 때 국제적 리더십을 발휘할 것이 사라졌다고 얘기했습니다. G7, G20, G2를 거쳐 이제는 G0, 누구도 강대국의 역할을 하지 않는 패권국의 실종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커져가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술을 파는 마오타이라는 회사가 시가총액이 무려 289조 원. 그러니까 이 기업의 가치가 삼성전자보다 크다는 얘기입니다. 어찌된 일이 있는 것인지 그 곡절을 잠시 후에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경향신문입니다. 이 프로야구 소식입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올 시즌 프로야구를 개막했기 때문에 전 세계 야구 팬들의 주목을 받았었는데 어제 저녁에는 롯데와 두산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롯데가 연승을 하다가 이번에 두산에게 밀렸는데 초반에 강하고 후반에 힘이 빠지는 롯데 야구의 특징이 되살아나는 건 아닌지 팬들이 걱정하고 있다는 야구 소식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자, 오늘도 다양한 이슈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제자리에 돌아가기 전에 오늘 함께해 주실 패널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정혁진 변호사님 나오셨고요.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의원, 그리고 미래통합당의 김용태 의원 함께합니다. 자, 그리고 두 분 더 소개해드려야죠. 김수경 한양대 겸임 교수, 그리고 공감과 논쟁의 장성철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의 톱뉴스 이제 준비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뜨겁게 논쟁이 붙은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와 관련된 돈 문제 얘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 중앙일보가 보도한 걸 보니까 서울 남산자락에 있는 한 공간에 그 조각에 할머니, 위안부 할머니 이름을 쭉 새겨놓은 것인데 그중에 일부가 깎여 나간 사건이 있었다는 것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그 이미지 보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남산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거 중앙일보 장면인데요. 박용진 의원께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할머니 얘기인데 이 스토리를 좀 얘기를 들으셨죠? 네, 예. 저 할머니께서 본인의 승낙을 얻지 않고 네. 저기에 본인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네. 자녀로부터 엄마 이름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네. 주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까봐 다들 이렇게 좀 걱정하고 있다는 말 듣고 네. 본인이 직접 꿀과 망치를 가져가서 저 이름을 파냈다라고 하는 얘기가 오늘 조간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저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그 제목을 보니까 지금 나는 지원금을 받고 싶은데 그 핏값 때문에 내 핏값에 해당되는 것을 받지 못하게 된다. 아마 지운 것은 자신이 그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였다는 사실이 공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걸 좀 공개하고 싶지 않은 생각 때문이겠군요. 그렇죠. 일단 저기에는 그 기억을 하기 위해서 저 터를 마련을 했고요. 그 시민 사회에 모금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되어 있었고 또 오늘 조간신문에서 보면 원래 본인은 본인의 핏값, 자신이 희생했기 때문에 받아야 될 돈, 일본으로부터 온 돈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것을 못 받게 했다라고 하는 말씀까지 했어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 상당한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할머니 247분의 이름이 새겨진 것,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 까만 돌이 새겨진 벽인데 기억의 터라는 남산자락 공간이고 통곡의 벽이라는 이름이 붙은 저 벽,
돌에 새겨진 이름입니다. 바로 지금 저 기록을 제가 찾아봤더니 저곳은 남산자락으로 우리의 경술국치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완용과 테라우치, 일본의 테라우치 통감이 한일 합방 조약을 맺었던, 비밀리에 맺었던 그곳이군요. 바로 그곳에 기억의 터를 만들었는데 그곳에 새겨진 이름 때문에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할머니도 좀 만족스럽지 않은 무언가가 있는 건데 역시 돈 문제도 좀 관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좀 말씀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김용태 의원은 어떠세요? 일단 정대협하고 정의기억연대가 이 위안부 할머니들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 노력해온 것은 분명히 인정받아야 됩니다. 네. 나아가서 노벨 평화상까지 받아야 한다는 이런 얘기 나올 정도로 정대협이나 정의기억연대가 해온 일은 정말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이 할머니들의 지금 현재 이 항변에 대해서는 우리가 귀담아 듣고 만약에 그 과정에서 정의기억연대나 정대협이 뭔가 할머니들의 뜻을 반해서 일을 해왔다라면 이거는 당연히 네. 그 내용을 알고 비판할 건 비판하고 고칠 건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자,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 박근혜 정부 당시에 일본하고 합의해서 지원금을 받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할머니들이. 네. 여러 가지 지금 외교부하고 윤미향 당선자하고 이 논쟁이 있는데 아마 제가 짐작하기에는 정의기억연대에서는 네. 할머니들한테 이 지원금을 무작정 수령하지 말라라고 설득했을 것 같고 네. 그것이 그렇게 틀린 행동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 판단에는. 왜냐하면 이것은 일본이 위안부 할머니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거에 대해서 사죄하고 그거에 대해서 정식으로 국가가 배상하는 절차를 밟아달라고 하는 게 그간 일관되게 네. 그 정대협이나 정의기억연대의 주장이었기 때문에 할머니들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냥 수령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설득했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 중에서 할머니들이 나는 이미 다 지난 일이기 때문에 이제 받겠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계시면 네. 정대협이나 정의기억연대가 계속 주장해왔던 것처럼 피해자 중심주의, 할머니의 뜻을 최대한 존중하겠다라고 하는 게 맞죠. 네. 자,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지금 의견들이 엇갈리니까 솔직하게 정의기억연대 그리고 이 정의기억연대를 이끌었던 윤미향 당선자가 그때의 일들을 정확하게 밝혀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정의기억연대나 정대협이 지금까지 해왔던 이 일들에 대해서 그 뜻이 훼손되지 않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여기에서 꼭 하나 짚어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정대협이나 정의기억연대가 지금까지 해왔던 가장 중요한 전제가 무엇이냐? 할머니의 기억이었습니다. 네. 할머니의 기억은 50년, 60년 된 거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실 우려하거나 비판했거든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했던 거에 대해서 네. 할머니의 기억은 역사적 증언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경우에도 이 의심받거나 비판받아서는 안 된다. 사실 그거 하나로 여기까지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네. 여러 가지 논란을 일으켰던 이영훈 교수의 여러 가지 주장들, 사실관계에 기반한 주장들도 네. 할머니의 기억을 넘어설 수 없다라고 네. 하는 게 일관된 정의기억연대나 정대협의 주장이었기 때문에 네. 이 이용수 할머니의 어떤 그 기자회견을 놓고서 정의기억연대가 할머니의 기억이 왜곡된 것 같다. 네. 근데 왜곡이 60년, 70년 전에 기억이 왜곡된 게 아니라 네. 불과 몇 년 전. 자, 우리는 이 보상금을 받으려고 한다. 그리고 네. 이 돈들이 왜 우리 국민들이 정말로 정성껏 모은 이 성금들이 어디에 쓰였는지 나는 네. 모르겠다, 안 받았는데 그 불과 몇 년 전의 기억을 왜곡됐다라고 이렇게 폄하하는 게 과연 맞느냐. 네. 그래서 이 할머니들의 이 뭐라고 할까요? 정말 그 말씀들, 이 네. 귀한 말씀들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밝히는 게 정의기억연대로서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어떤 공개적인 검증 절차를 밟는데 네. 정의기억연대가 반드시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좀 정리하고 싶은 것은 이제 일본의 일본군 위안부라는 만행이 있었다는 점.
그리고 정대협과 우리의 사회단체들이 이 문제를 수면 위로 30년 전부터 끌어올려서 일본을 향해서 반복적인 사과 요구하고 역사를 바로 세우겠다는 노력을 했다는 점. 이거는 뭐 의심의 여지 없이 평가를 받아야 할 당연하죠. 일이고요. 예. 자, 다만 이 회계 처리 과정에 돈 문제가 내부적으로 뭔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직 저희는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알 수는 없는 거지만 이용수 할머니에 이어서 자신의 이름을 끌과 망치로 깎아낸 할머니가 한 분 더 나오시면서 내부적으로 돈과 관련된 이야기가 좀 무언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사람들이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작은 거라면 작은 걸 수 있겠습니다만 그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인의 했던 그 회계 처리 관련된 이야기 하나 좀 더 나왔는데 이번에 남편이 관련된 일 처리에 그 연결이 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좀 정리를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그 남편분이 인터넷 네. 언론사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수원에서. 근데 그분에게 이제 그 우리 정기연에서 네. 홍보 비용을 사용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2018년, 19년도에 대략 2,900여만 원 되는 그런 홍보 비용을 지출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용이. 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지금 이제 600만 원, 700만 원, 2,900만 원인데 저게 남편 회사한테 넘어갔다는 뜻이 아니라 저게 홍보 사업비니까 그 중에 일부일 수 있는데 그게 얼마인지는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지금 세부 항목이 나타나지가 않고 그냥 홍보비로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부 내역을 공개하라는 그런 네. 요구가 지금 빗발치고 있는 겁니다. 저게 이제 1년에 한 번, 그러니까 11월쯤에 펴내는 정의기억연대 소식지인데 오른쪽 그 빨간색 사각형이 보이십니까? 조그맣게 처리한 건데요. 편집 디자인을 땡땡땡땡 신문이 했다라고 작게 표시가 된 건데 따져봤더니 저게 남편 회사더라. 뭐 액수가 뭐 많아 보이진 않습니다만 이런 것이 이제 공사가 좀 뒤섞인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 포인트가 좀 되는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좀 궁금합니다. 저렇게 조그맣게 써있긴 하지만 윤미향 당선인 주변에서는 저게 남편 회사가 저게 아닌가? 좀 이거 안 하시면 어떨까요? 그런 얘기가 내부적으로 좀 나올 법하지는 않을까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저 내용이 틀렸잖아요. 어떤 내용이 틀렸냐면 네. 처음에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그랬었거든요. 네. 그 남편 회사하고 정의연하고는 아무런 그 금전적인 거래 관계가 없었다라고 제가 언론에서 봤었는데 네. 그걸 찾아보니까 지금 말이 또 바뀌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계속 말이 바뀌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좋은 일 하니까 그냥 넘어가고 이 정도는 좀 그 묵인해줘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다가 자꾸 말이 바뀌니까 그런 의심이 자꾸 들게끔 지금 상황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국세청에서 올 7월쯤에 여러 가지 사회단체에 관련된 문제를 좀 정리한다고 했고 서부지검도 고발된 사건을 배당하면서 수사가 시작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행정안전부도 공문까지 발송을 했네요. 이렇게 좀 메모를 해왔는데 기부금 모금이나 사용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십사 이렇게 요구를 했다는 건데 이게 정부에서 정부 국가 보조금이 나온다면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이 국가에 있는 거죠. 당연하죠. 왜냐하면 사실 이게 법으로 통제하지 않으면 수많은 단체나 사람들이 우리가 좋은 일을 할 테니까 기부금 좀 달라라고 뭐 단체뿐만이 아니라 회사 이런 데 엄청 찾아다니죠. 네. 사실 그것 때문에 엄청난 사회적 혼란과 그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네. 아예 정부가 대놓고 자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사람과 단체는 이렇다. 허가 받아라. 네.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그런 연후에 기부금과 기부금 일을 받을 그 사유 어떤 목적으로 받느냐도 반드시 사전에 신고하라. 그다음에 사후에는 돈을 얼마큼 받았는지 누구한테 얼마큼 받았는지도 신고하라. 그리고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도 신고하라라고 다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거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하면 되는데 이 윤미향 당선자나 이 정의기억연대는 우리가 이 받았던 돈들에 대해서 제대로 그 신고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왜 신고하라고 하냐고 오히려 거꾸로 네. 이 화를 내는 걸 보면서 야 이게 좀 황당하다. 그러니까 정의기억연대가 좋은 일을 해왔다, 숭고한 일을 해왔다라는 거는 인정하지만 당연히 그게 기부금품이었다면 어떻게 받았고 얼마를 받았고 어디에 썼는지는 정확하게 신고하는 게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지금 그 점 때문에 아마 국민들이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 정의연 같은 경우에는요, 2019년도에 네. 보조금을 5억 3,700만 원을 받았어요. 어디로부터?
그러니까 그거를 안 나와 있어요. 그게 네네. 국가로부터 받은 건지 아니면은 서울시나 이러한 지방자치단체로 받았는지 네. 그건 우리가 좀 더 살펴봐야 하는데 이 보조금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보조금 관리법 36조에 의하면은요, 네. 이것은 회계감사 대상입니다. 네. 이런 분들이 이 그 보조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당연히 서울시라든지 아니면 국가로부터 감사를 받아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하는 지출 항목이 있어요. 2019년도에 네. 경비 기타로 4억 7천만 원을 썼어요. 경비 기타로 4억 7천만 원. 그러니까 어디에 지출했는지 밝히지 않는 금액으로 4억 7천만 원을 쓴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다른 항목들이 있잖아요. 뭐 장학금을 줬다라든지 어떤 행사를 했다라든지 인건비를 줬다라든지 이런 금액들은 그래도 느슨하게나마 나와 있는데 네. 경비 기타로 해서 9,999명에게 4,700만 원을 사용했다라는 게 지출 항목 명세서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분명하게 좀 밝혀져야 될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려요. 근데 좀 궁금한 거는 이런 게 있죠. 저 역시 이제 오늘 조간신문에 나온 것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김복동 할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 장례 후원금을 받고 그 사용한 후에 일부가 이제 장학금으로 남긴 했는데 그 후원금을 받는 과정에 윤미향 대표의 개인 계좌로 받았다는 것. 그러니까 엄격하게 개인 통장과 이제 그 단체 통장 좀 구분해서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걸 못했단 말인데 뭐 이건 뭐 많은 실수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좀 궁금한 것은 왜 이렇게 됐을까?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했고 주목을 많이 받고 그래 왔잖아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제가 그 국회의원 되기 네. 전에요.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뭐 이른바 사회운동 네. 그리고 이제 진보단체 활동 그리고 네. 진보정치 활동을 이렇게 쭉 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윤미향 당선자나 우리 정의기억연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운동의 대의를 위해서 또 할머니들의 어떤 인권과 평화를 위해서 30년 동안 아무도 돌보지 않는 일을 우리가 이렇게 해왔는데 네. 왜 이제 와서 우리한테 이렇게 가혹하게 하나? 네. 그리고 이렇게 뭘 미주알 고주알 네. 하고 또 정치적으로 정당에서 일부 정당과 정치인들이 막 이거를 공격적으로 얘기하면서 네. 우리 운동 전체를 훼손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데까지 지금 의심과 서운함이 가 있는 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회계의 불투명성이 네. 운동의 정당성, 순수성 이런 것들을 흔드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말끔하게 빨리 정리를 하지 못하면 오히려 이런 문제 제기와 의혹들이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것들 네. 이런 것들이 또 사실은 그게 10년 전이거나 15년 전 일이면 그때는 그게 관례화되어 있었던 일들도 지금 갑자기 의혹의 눈초리로 네. 보도가 되고 나면 이런 일이 있었어라고 다들 놀래는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예전에 어디서 제가 봤는데요. 이른바 그 석유를 시추하는 곳에서 네. 유전이나 가스를 시추하는 곳에서 불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한 번에 폭파시켜서 그걸 그냥 그 산소를 싹 순간 없애가지고 진화를 하더라고요. 네. 제 말씀은 뭐냐면 그 조그만한 문제 제기가 나오고 의혹이 제기됐을 때 아예 근원적으로 다 문제를 드러내고 그동안 있었던 문제까지 싹 다 드러내서 이거는 우리가 그동안 관례적으로 했는데 지금 기준으로 잘못됐고 이거는 맞고 이거는 이러이러한 해명이 됐기 때문에 이거를 함부로 이렇게 이야기했던 당신이 법적 책임져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좀 갈라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네. 그게 사실은 회계 투명성에 대한 본인 자신감 그리고 그동안 운동에 대한 순수성을 지켜내는 첫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회계 투명성 문제를 얘기하는 것을 서운하게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잘못됐었던 거, 그 회계상의 오류로 표현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지금 정의기억연대도 이 부분은 좀 뭔가 오류가 있었고 실수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은 말끔하게 정리하고 앞으로 이렇게 절차에 의해서 진행하겠다고 하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너무 이렇게 정치적으로 저는 한쪽의 정치인들이 혹은 정치 네. 세력들이 이거를 이렇게 마치 정치적인 공격 지점으로 만들어가는 것도 아주 불쾌하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진영 논리로만 너무 바라보면서 방어적으로 가려고 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 이거는 그냥 운동의 대의와는 무관하게 평화와 인권의 문제와는 무관하게 회계 투명성의 문제이니까 그 부분은 받아들여서 이번 판에 깔끔하게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박용진 의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는데 이게 단순히 서운할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형사적인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 조금 전에 장성철 소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보조금 관리법도 있지만 더 직접적으로 문제가 되는 법이 기부금품에 관한 법이거든요. 네. 기부금품이라고 하는 게 정의가 뭐냐면 내가 그냥 공짜로 반대급부 없이 그런 받는 돈이니까 다시 말해서 내 돈이 아니고 남의 돈이란 말이에요. 네. 남의 돈을 갖다가 내가 관리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엄격하게 여러 가지 절차를 지켜라. 그 다음에 사실은 뭐 10,000원, 20,000원 내는 거는 쉽지만 그게 모이면 몇 억, 10억 막 이렇게 커질 수가 있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기부금품법에서 찾아보면은 그 모집을 갖다가 할 때는 등록을 해야 되고 모집과 사용에 대한 정보를 갖다가 공개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모집 목적 외로 사용을 갖다가 할 수 없게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회계감사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 다음 모집 상황이나 사용 명세를 갖다가 또 공개를 하고 네. 이걸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이게 중대한 범죄거든요. 그런데 왜 나한테 가혹하게 하냐. 사실은 회사는 자기 돈이니까 회계감사를 갖다가 해도 뭐 자기 돈, 뭐 자기 마음대로 쓴 것도 문제가 되는데 남의 돈을 자기 마음대로 썼다? 이거는 더더군다나 용납되기 어려운 거기 때문에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회계 기준이 있거든요. 회계 네. 기준의 전제는 뭐냐면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 있어요. 이게 널리 쓰이는 일반법적인 거고 그런데 공익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걸 통해 가지고 이런저런 뭐 장난들도 많이 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공익법인 회계 기준은 또 따로 그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김복동 희망이 제가 봤더니 단순히 그냥 그 모임이 아니고 정식의 비영리 법인으로 그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정확하게 여러 가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지켰어야죠. 그 다음에 지키지 않았으면 잘못했으니까 앞으로 지키겠다 이렇게 나가야지 왜 나한테 가혹하게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말하는 거는 네. 자, 이 두 분 말씀 다 정답 말씀하셨어요. 네. 박 의원님이 제시한 거 다른 거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투명하게 공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정 변호사가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법적 문제입니다. 따라서 정말 이 위안부 할머니들의 그 쓰라린 아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오셨던 숭고한 어떤 노력들이 빛이 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투명하게 회계를 공개하시고요. 더 중요한 건 이게 법적 문제이기 때문에 엄격합니다. 그리고 지금 윤미향 우리 지금 당선자는 이제 신분이 단순히 정기기억위원회 대표가 아니라 국회의원이시잖아요. 네. 이거를 만약에 얼버무린다 이렇게 되면은 국회의원이 됐기 때문에 그럴 거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에 시달릴 수도 있다는 점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 얘기를 보면 이제 서양 속담에 이런 게 있다면서요. 저 반창고를 떼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아프게 한 번에 떼는 방법과 아프게 천천히 떼는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한 번에 그냥 깔끔하게 처리하는 것이 제일 낫겠다는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윤미향 대표와 그 남편이 운영하는 그 신문사에서 올린 글들을 보면은 아직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좀 안타까운 것이 이제 윤미향 당선인의 남편이 이제 인터넷 언론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본인이 쓴 글은 아니고 남이 쓴 글을 이제 본인 그 홈페이지에 올린 거죠. 근데 그 내용 중에 어떤 것이 있었냐면은 이제 이용수님께서 이렇게 뭐 태도를 바꿨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이제 후손들한테 목돈을 물려주고 싶은 마음 때문에 어떤 태도를 바꾼 것이 아니냐 이러한 얘기를 조심스럽게 꺼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읽히기로는 뭐 모금액을 뭐 받은 적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 것이 결국 자기의 좀 욕심 때문에 마음을 바꾼 것이 아니냐라는 식의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 대목이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우리가 정대협이나 정 의원이 어떤 좋은 뜻으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근데 아마도 좋은 뜻으로 모였기 때문에 이런 뭐 회계 처리라던가 이런 것들은 조금 느슨하게 처리해도 괜찮을 거야. 왜냐하면 우리는 좋은 뜻으로 뭉쳤고 좋은 뜻을 우리가 실현하기 위해서 모였으니까라고 좀 안이하게 생각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회운동가들이 피해자를 대변해서 어떤 사회운동을 펼칠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사회운동가가 생각하는 해결책과 그 피해자들이 생각하는 해결책이 달라질 수 있죠. 이해관계가 좀 이제 갈등이 생기는 상황이 있는데 이럴 때는 어쨌든 간에 서로 협의를 하고 뭐 이렇게 논의를 하고 어쨌든 화해를 해서 뜻을 모아야 되는 건데 지금 이 상황 같은 경우는
뭐 자꾸 이 문제 자체가 정치화되고 있고 뭐 이게 뭐 친일 세력의 어떤 뭐 음모라느니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반박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렇다면 지금 이 문제가 가장 처음 제기된 게 이제 이용수님의 어떤 문제 제기에서 시작이 된 건데 그럼 이용수 할머님이 뭐 친일파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피해자의 어떤 그 아까 김용태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증언 그 피해자가 기억하고 있는 것들 우리가 이것들을 보호하고 이것들의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 사회운동이 지금까지 진행됐던 건데 결국 그 피해자를 대변해서 했던 그 사회운동가들의 어떤 입장이 피해자들을 오히려 약간 공격하는 이런 갈등의 양상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제 어제 윤미향 당선인이 이제 공개 활동을 시작했고 MBC나 JTBC 방송에 출연해서 인터뷰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글을 쓴 거나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은 아직은 이렇게 투명한 공개를 통해 문제 해결한다기보다는 전체적인 정치 공방으로 가져갈 생각이 좀 있는 듯한 발언도 많이 나왔습니다. 관련된 얘기를 좀 정리해봤으면 좋겠는데 어제 그 설명의 요지는 뭔가요? 기본적으로 자신들은 억울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계 투명성 같은 부분도 우리는 정말 어려운 분들이 모여가지고 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해서 상당히 도와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공격을 가지 말아라는 점이 하나고요. 또 하나는 이것은 이 친일 세력들의 공격이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정치권에 있는 야당에 있는 분들이나 그리고 다른 보수 언론 단체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한 개혁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반대적인 작용을 하기 위해서 공격을 하는 거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이제 얘기를 보면 제가 좀 메모를 해왔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네요. 지금 이 상황은 보수 언론과 미래통합이 만든 모략극이다. 하나 있고. 6개월 동안 숨소리까지 탈탈 털린 조국 전 장관이 생각난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또 이제 정 의원의 이나영 이사장은 보수 언론은 뭐 그렇다 하는데 진보 언론까지 나서서 아베 일본 총리가 좋아할 일을 한다라는 이제 설명을 좀 내놓으셨거든요. 이게 좀 지금 여기 오셨던 패널들이 내놨던 해법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이고 문제를 좀 푼다기보다는 좀 더 장기화하게 되는 스탠스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는데 좀 유효한 방법이라고 판단을 하나 보죠, 이게? 아니, 얘기 다 나왔잖아요. 네. 아니, 저는 윤미향 당선자가 저런 말씀을 왜 하시죠? 보수 언론 미래통합당이 처음에 문제 제기한 게 아니잖아요. 이용수 할머니께서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문제 제기해서 우리도 처음에 그걸 알았지. 우리 국민들이 언론도 알았지.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이 위안부 할머니하고 정의기억연대는 정말로 몇십 년 동안 한 몸처럼 한 가족처럼 지내왔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서로 갈등이 있을 거라고 꿈에도 생각 못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용수 할머니 문제 제기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언론이나 이런 데 추진을 해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문제 제기가 됐고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을 하지 않고 오히려 화를 내면서 역정을 내니까 그렇게 문제를 풀 게 아니고 정확하게 풀어보자. 게다가 우리 정 변호사가 계속 얘기하는 대로 이게 알고 봤더니 단순하게 무슨 조그만 단체 내부 문제가 아니고 법적 문제다. 기부금품을 모았고 그래서 이 법적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더 커지기 전에 빨리 먼저 투명하게 공개를 해서 국민들한테 이해를 구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근데 이 문제를 계속 지금 누가 정치 문제화 하는지, 보시면 누가 정치 문제를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윤미향 당선자가 그 수십 년간 대표 역할을 해왔고 본인은 거기 떠났기 때문에 무슨 내역을 공개하라라고 하는 권한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게 아니고요. 정의기억연대하고 같이 모든 내역들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역할을 국회의원 당선자로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윤미향 당선인은 이제 비례대표 출마해서 당선됐기 때문에 뭐 당연히 현역 정치인인데 장 소장님 이제 정당에도 몸담아 봤으니까 이럴 경우에 주위에서 조언도 많이 한단 말이죠.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저렇게 좋겠다. 근데 이제 저희 오늘 이제 돌직구쇼의 패널 분들은 빨리 해결하면 제일 좋겠다. 대의는 다 존중받고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시는데 약간 어느 일종의 프레임이랄까 저런 선택을 했는데 내부적으로는 어떤 좀 고민이랄까 이런 게 있을 거로 좀 짐작이 되세요. 이런 당에서는 어떻습니까? 이런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걸 인정하는 순간 잘못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정혁진 변호사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회계 투명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법적인 문제까지 비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30년 전에 아무도 우리가 돌보지도 않고 신경 쓰지 않았던 이 위안부 분들을 위한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해왔잖아요. 네. 그러한 숭고한 가치조차도 훼손될 수가 있습니다. 네. 자기 부정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초심으로 돌아가서 정말 우리가 왜 위안부 할머니, 저 어려운 분들을 30년 전에 돕기를 결심했느냐, 그런 부분부터 좀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이것이 공격을 당하면은 우리 정의연도 피해를 받고 나도 여러 가지 피해를 받을 수가 있으니 이것은 하나의 정치적인 프레임으로 옮겨가야 되겠다. 저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더 아픈 상처를 주고 2차 피해를 주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궁금한 거는 이제 만약에 이제 회계상 처리가 좀 실수가 있다면 행정적으로 뭐 조치를 받으면 되는데 저렇게 정치 공방으로 가져가면 행정적 조치를 안 받을 수 있나요? 그건 아니죠. 그런데 그래서 궁금한 거죠. 국세청이 재공시 명령을 갖다 내렸는데 그건 아마 제가 봤을 때 따를 거예요. 따르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고요. 그다음 가산세가 문제가 아니고 세무조사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오히려 더 탈탈탈 털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일단은 국세청에서는 지금은 약간 무슨 실수 같은 것들이 있어서 그런 거지. 네. 고의로 뭐 어떤 분식이나 횡령이나 이런 것들은 생각을 갖다가 안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빨리 공개를 갖다가 하는 것이 그게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지금은 이른바 정의기억연대가 국회의원도 배출하는 네. 어떤 이렇게 사회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힘 있는 단체처럼 기억되실지 네. 모르겠습니다만 30년 전 1990년대 초반에 네. 정의기억연대의 저 문제 제기는요 정말 소수예요. 네. 그 당시 이른바 운동 진영 진보단체들의 최대 관심은 노동 문제였고요. 네. 그리고 더 해봐야 통일 문제, 그러니까 민족 네. 모순을 해소하기 위한 통일 문제 정도에 이렇게 집중돼 있었죠. 이른바 그리고 나서 이제 환경, 네. 그리고 나서 경제 정의 이렇게 나갔는데 어떻게 보면 순서로 보면 보이지도 않는 순서에 저 문제를 끌고서요 온몸으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수 정당에 몸담고 계시는 우리 김용태 의원님이나 네. 저나 똑같이 지금 그 대의를 인정하는 걸 전제로 해서 그 다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또 다른 것에 대한 어떤 프레임을 만들지 마시고 네. 그냥 아주 깔끔하게만 처리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사실 여기에 두 가지가 걱정인 거예요. 하나는 이제 언론사의 취재 경쟁이 시작되잖아요. 네. 그럼 별의별 걸 다 이제 가져다가 그렇죠. 이것도 문제 아니야, 저것도 문제 아니야 하다 보면 이거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어느 집 쓰레기통까지 뒤져가는 네. 이런 취재가 시작이 되기 시작하면 정말 우리 모두가 피곤해지거든요. 네. 그렇게 되는 것과 두 번째가 이 정치인들이 여기에 입을 대는데 네. 그러면서 자기도 한마디 나도 한마디 얹기 시작하다 보면 정치 공방과 진영 논리로 가버립니다. 지금 이제 사건의 초입부니까 지금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지. 이게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온 국민이 그냥 골치 아프고 그러다 보면 이 문제는 이제 이 소중한 네. 가치와 평화와 인권, 여성의 문제가 흘러가 버리는 네. 모두의 무관심 속에 그냥 묻혀버릴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건 절대 막아야 된다는 것은 윤미향 당선자나 정의기억연대나 저나 김용태 의원님이나 다 같은 생각이니까 소중한 가치는 지키고 그리고 국민적 상식인 회계투명성 문제는 그것도 역시 분명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김두관, 이수진 의원한테 꼭 좀 말씀 좀 전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면 저도 몇 명을 또 얘기해야 되니까. 박용진 의원이 왜 거기다 각상도 의원이나 거기다가 조혜진 의원 얘기하시냐고 해야 되니까 우리도 그런 얘기하지 말자고. 알겠습니다.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정치인도 아니고, 그러니까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이 모든 한국 사회가 이제 거대한 이념의 블랙홀에 빠졌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거의 모든 사안이 종국에는 이념 갈등, 진영 논리로 프레임이 씌워지는 거예요. 사실 윤미향 단선인도 답답했겠죠. 자기 딸에 대한 취재까지 막 들어가고 막 그러다 보니까 숨소리까지 털렸던 조국 전 장관이 생각난다는 말도 했지만 그런 말들 혹은 이게 혹시 친일 세력의 음모는 아니냐, 반인권 세력의 음모는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게 정치화되다 보면은 이거는 아까도 말씀하신 우리가 대의에 대해서 정의연이나 정대협의 대의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 삼지 않아요. 그리고 투명하게 집행됐는지를 좀 더 알고 싶다 정도의 의문 제기를 하고 있는 거고 또 그쪽에서도 그런 거를 공개할 의무가 있죠. 왜냐하면 후원금이나 다른 사람의 기부금을 통해서 운영됐던 거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이게 마무리돼야지 이 문제가 또
보수 세력의 어떤 음모다, 뭐 이런 식으로 이념의 어떤 틀에 갇혀버리면은 네. 박용진 의원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래 본질은 어디로 다 증발돼 버리고 이런 식의 그 다툼만 계속 남는, 그래서 한국 사회가 결국 또 갈기갈기 찢어지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용수 할머니가 처음 이 문제 제기를 했는데 대구에 머물고 있는 분인데 저희가 근황을 알아보니까 광주를 방문했더군요. 사실은 지금 제가 이제 취재할 때도 만나본 이용수 할머니 굉장히 쾌활하고 활발한 분이셨는데 지난 며칠간은 굉장히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함께했던 분들과 생각을 달리한 점을 극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더더욱 그럴 것 같은데 이분의 쾌활함이랄까 적극적인 모습이랄까 90대 할머니라고는 전혀 믿기지 않을 정도의 힘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사회의 사안적인 이용수가 왔습니다. 제가 피해자이면 여러분들도 피해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피해자 나라입니다. 여러분과 같이 우리 200년 가족 살아서 저 하늘의 할머니들한테 가서 내가 여러분들과 같이 해결하고 왔다 하도록 해주시겠습니까? 네, 이제 광주를 방문해서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이기 때문에 그에 앞서서 다녀가신 것 같네요. 네, 어제 다녀가셨죠. 그래가지고 5.18 민주화 묘지를 참배를 하시고 네. 참배하시고 난 다음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을 만나서 내가 그렇게 밝힌 것은 네. 그동안 내가 30년 동안 내가 수요 집회도 나가고 위안부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서운한 감정을 얘기한 네. 거다. 다른 의미가 없다. 네. 라고 이제 말씀하신 건데 이러한 사항을 지난 90년대 후반부터 네. 피해자분들을 뒷받침해줬던 최봉태라는 변호사분이 네.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결국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 정의연에 활동하고 있는 분들은 우리 위안부 분들의 개인적인 일본에 대한 청구권, 피해 청구권에 대해서는 네. 아무러한 해결하려는 역할이나 노력을 하지 않았다. 네. 그것이 이 정권, 이 정부도 마찬가지였다. 그런 것이 문제였고 결국에는 이 분들이 자신의 정치적인 네. 그러한 이해관계, 네. 예를 들면 이제 배지를 다셨잖아요. 네. 그런 거로 우리를 이용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용수 할머니가 예전에 말씀하셨죠. 속고 이용당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서운함을 얘기하신 거고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일갈하셨죠. 윤미향 당선인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하고 국회로 네. 가라. 이런 식으로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자, 일단 해결하고 가서 해결하겠다 뭐 이런 생각이 차이는 있는 것 같은데 어쨌건 그 현역 국회의원이 된 그 이후의 활동도 굉장히 더 크게 그럼요. 주목을 받으면서 될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깔끔한 처리와 향후의 활동 어떻게 굴러가는지 그것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위안부 할머니들의 그 재정 문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하고 저희가 준비한 오늘의 핫플 관련된 소식 보겠습니다. 네, 왼쪽은 오거돈 부산시장이죠. 사퇴했는데 강아지 2마리가 있나요? 어떤 소식이 있는 걸까요? 가운데는 기억하십니까? 최근에 미국 국무부의 부장관이 된 비건 부산 특별대표인데 요리를 하고 있는 모습이었군요. 자, 오른쪽은 샤넬, 프랑스의 명품 가방 화장품 제조 회사인데 셔터가 내려진 게 보이죠?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지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김수경 교수께 좀 여쭤볼게요. 자, 오거돈 시장 강아지 모습 보이는데 이 반려견 얘기죠? 한 2018년인가요? 한 그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 그 유기견을 이제 입양하고 이제 이런 유기견에 관련된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이제 거기에서 오거돈 이제 전 부산시장이 그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네. 그 이제 유기된 2마리의 강아지를 자기가 이제 입양하겠다 해가지고 네. 데리고 온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뭐 화제도 되고 뉴스도 꽤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이 성추문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이제 관사에 이 2 유기견을 그냥 버려둔 채 네. 그냥 떠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2마리의 반려견을 부산시가 결국은 입양하기로 했다. 이제 네. 이런 뉴스입니다. 사실은 이게 애견인들, 저도 네. 뭐 예전에 강아지를 키워본 적이 있습니다만 거의 가족이거든요. 네. 그냥 강아지 동물이 아니에요. 거의 가족의 한 사람이고 만약에 강아지를 잃어버리거나 할 경우에는 정말 네. 큰 돈을 들여서라도 꼭 찾고 싶은 가족이나 다름없는 걸 너무나 애견인들은 이해하고 있을 거예요. 물론 네. 강아지를 안 키우시는 분들은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근데 이 강아지들을 그냥 두고 네. 나왔다는 게 사실 애견인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이해하기가 어려운 처사죠. 그리고 네. 뭐
피치 못할 사정으로 뭐 강아지를 키우다가 이 강아지를 못 키우게 돼서 다른 집에 뭐 입양을 보내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만 네. 이런 식으로 그냥 버려두고 나왔다는 거는 진짜 애견인들에게 분노를 살 일이고 특히나 애견인 그 유기견 입양 프로그램에서 얼마나 자기의 이미지를 높였겠어요. 네. 뭐 일종의 정치이니까. 근데 그런 걸 다 이용해놓고 그 유기된 강아지를 입양해서 다시 유기하는 네. 굉장히 강아지를 살아가는 입장에서는 화가 나는 뉴스입니다. 핫과 루비라는 이름이 붙은 그 강아지 두 마리 모습 지금 보셨는데 굉장히 다급하게 떠나셨잖아요. 그러니까 강아지 챙기고 뭐 그럴 여유가 좀 안 됐던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기견을 입양을 했는데 저번에 또 유기를 당했어요. 지금 2번이나 버림받은 거거든요. 네. 저 강아지가 상처가 얼마나 클까 그런 생각도 들고 오거돈 우리 전 부산시장 같은 경우엔 상당히 좀 무책임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의 그러한 파렴치한 행위에 대해서 그냥 도망갔잖아요. 도망가고 숨고 나타나지도 않고 해명하지도 않고 그 뭐 잠깐 성명서 하나 발표하고 이런 모습들이 상당히 정말 무책임하다. 그것이 부산 시민들에게 한 것도 그렇지만 반려견에게까지 그러한 무책임한 행동을 보인 것 자체가 참 너무한 분이다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그러니까 부산시도 좀 난처해 하는 것 같고 또 부산에서 만난 시민도 좀 아쉬워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음성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장님이 갑자기 이제 연락이 이제 저희 쪽하고 이제 두절이 되고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이제 키울 계획인데 한누비한테 이제 최고 이제 좋은 방향으로 강아지를 다른데 입양을 해주시든지 그렇게 좀 하고 갔었으면 어쨌을까. 이 아이들도 아마 기다리고 있을 거거든요. 분명히. 저는 강아지를 키우지 않아서 이 지금 김수경 교수가 얘기하신 그 절절함을 제가 다는 이해는 못하지만 그렇죠. 좋은 뜻에서 입양을 했었는데 좀 아쉽게 됐네요. 저도 강아지는 안 키우는데요. 저 네. 같은 아파트에 한 중학생이 네. 늘 강아지 산책을 시키는 거를 여러 네. 번 봤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만났어. 근데 보니까 조그마한 강아지가 저를 봐서 그런지 이렇게 발랄 떨고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얘는 내가 무서운가 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게 아니고 입양한 강아지라서 밖에 나가는 것 자체가 혹시나 또 버림받을까 봐 그러는 것 같아요 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강아지는 밖에 나가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이 입양해온 강아지 얘기, 이게 작년인가 재작년 얘기인데 거기 좀 충격받았어요. 이게 강아지들이 또 버림받는 것을 이렇게 네. 두려워하는구나 하는 걸 처음 알았는데 지금 우리 시장님은 하나를 보면 열을 난다고 네. 그 강아지들에 대한 어떤 그 책임도 끝까지 지지 않고 네. 그리고 그 가족분들도 제가 시장님 가족분들도 조금 뭐 서운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시장님이야 다급하게 그렇게 간다치더라도 네. 같이 키우던 강아지를 입양을 하든지 책임을 져줘야 되는 것 아니냐 데리고 이사를 가시든지 네. 간사 말고도 집이 있으셨을 테고 네. 이런 문제를 좀 깔끔하게 책임지는 것이 맞는데 이 강아지에 대한 책임을 안 지고 더 크게는 부산 시민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는 그 모습에 대단히 실망스럽고요. 다시 한번 저희가 저분을 공천해서 네. 부산 시민들의 선택을 받도록 한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 자리 제가 뭐 당을 대표하는 사람은 아니겠습니다만 네.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아까 이제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요리하는 듯한 모습이 있었는데 그게 어떤 사진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난 주말이 이제 어머니 날이었죠. 미국에서는. 이제 미국에서는 어머니 날이랑 아버지 날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 날에는 단지 자녀들이 뭐 어머니에게 선물을 하는 것 뿐만 아니라 네. 남편들도 아내한테, 그러니까 어머니인 사람을 축하해주는 날인 네. 거죠. 이제 그날을 맞아서 이제 비건부 장관이 그 닭 요리를 했는데 그 요리가 뭐냐면 요리 자체가 뭐 특별할 건 없는 거 아닌가요? 네네. 네. 근데 이제 비건이 한국에 왔을 때 늘 즐겨가는 식당에서 네. 닭 요리를 네. 엄청 좋아한다고 해요. 그래서 한국식 닭 한 마리 뭐 그런 건가요? 네, 그거를 너무 좋아해서 그 식당 주인한테 그 레시피, 네. 요리법을 배워가서 네. 그거를 이제 지난주에 아내를 위해서 그 요리를 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그때 뭐 파전도 굽고 닭 한 마리 요리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아내와 아주 이제 맛있게 먹었고 그게 이제 아마 이제 SNS 상에 공개가 돼서 좀 화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아무래도 이제
굉장히 한국의 전통적인 요리죠. 뭐 닭 요리라던가 아니면 파전 같은 게 그거를 이제 미국의 부장관, 비건 부장관이 저렇게 한다는 게 좀 신기하기도 하고 또 한국 문화를 사랑해주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제 고마운 마음도 드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제 요리하고 물론 그 나라의 문화죠. 또 근데 그 나라를 대하는 게 좀 다를 수 있는 게 제가 만약에 뭐 카레를 너무 사랑한다고 해서 제가 인도에 대한 특별한 애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인도 요리를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뭐 고맙기는 한데 또 너무 우리가 한국을 역시 사랑하는 뭐 비건 이렇게 생각할 것까지는 아니다. 그냥 한국 요리가 맛있고 한국 문화를 좋아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 비건은 직업 외교관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러시아 관련된 협상을 주도해서 이제 유럽을 잘 이해하는 사람 이렇게 이해했었는데 그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과정에 북한 핵 이슈 풀어라는 큰 미션을 받았잖아요. 지난 한 1, 2년 사이에 한국에 대한 관심이 부쩍 컸는데 이런 것이 한국식 닭 한 마리 요리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는 것까지 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 세 번째인데 아까는 셔터가 조금 내려진 듯한 샤넬 매장 얘기였습니다. 어떤 장면을 저희가 준비했는지 영상 한번 볼까요? 자, 어제입니다. 뭐 급히 이렇게 뛰어가는데 오전 10시 30분 강남구의 매장입니다. 샤넬을 하는데 저렇게 뭐 뛰어가서 자기 돈 내고 사는 건데 굉장히 다급하게 뛰어가시네요. 네. 외국 얘기인 줄 알았더니 우리나라군요. 그러니까 저 기사를 확인해 보니까 목요일 내일이죠. 내일 목요일이 샤넬이 핸드백 이런 가방을 한 15% 안팎 가격을 인상한대요. 그러니까 가격 오르기 전에 미리 사겠다. 그러나 수량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렇게 달려가지 않으면 선착순에서 뒤져서 물건을 살 수 없을지 모른다. 요즘 저도 코로나 때문에 집에 계신 분들이 많으니까 이 쇼핑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소비의 패턴도 바뀌었지만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고가의 명품을 많이 사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소식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게 샤넬 테크죠. 기본적으로 샤넬이나 저런 루이비통 명품 같은 경우에는 사놓기만 하면 계속 가격이 좀 오르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이제 샤넬백 사자 열풍이 부른 건데 저게 이제 100만 원 정도 이제 그 금액을 가격이 높아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높아지기 전에 좀 사자라는 건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나라가 상당히 위기 상황에 있는데 저런 모습을 보니까 좀 상당히 씁쓸합니다. 그러니까 뭐 방역의 위기가 온 것은 온 것이지만 뭐 이태원 클럽 이런 것처럼 젊은 사람들이 이제 젊음을 좀 발산하고 싶은 생각도 있는 거고 물건을 꼭 사고 싶은 그런 건데 샤넬 매장에서 이 물건 다루시는 분들은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저희가 그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원래 근데 이렇게 안 나오시잖아요? 네, 안 나와요. 모르겠어요. 오늘은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지금 앞에 30분 있는데. 네. 그럼 얼마나 기다려야 돼요? 잠시만 일하고 상황은 있는데, 더 살 때는 안 남았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샤넬의 가방이라는 게 뭐 수백만 원씩 하는 가방인데 뭐 이번 가격 인상으로 몇십만 원 오르긴 오를 것 같은데 어쨌건 샤넬로 재테크하는 샤테크란 말이 만들어질 정도로 몇몇 명품 물건에 대한 굉장히 아주 큰 관심 한 단면으로 저희가 좀 이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울에서 저랬던 것만이 아니라 오늘 아침 제가 앞서서 간단히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중국에서도 값비싼 술이 이렇게 많이 팔린다. 게다가 값이 오를만 하니까 더 사려고 한다. 이게 마치 샤넬 핸드백이나 중국의 마오타이주에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얼마나 올랐냐면 그 술 만드는 회사의 시가총액이 우리 삼성전자와 코카콜라, 펩시콜라 다 뛰어넘었다고 합니다. 관련된 얘기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장 소장님. 얼마나 올랐길래 그런 거예요? 기본적으로 뭐 10몇만 원에서 30몇만 원 이렇게 올랐다고 하는데 술 한 병에. 그렇죠. 저 마오타이주는 상당히 명품 술입니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이제 집권을 하고 나서는 저게 부패 온상이다라고 하면서 저거를 막 뭐 회사도 문 닫게 하고 어떠한 이제 공산당 간부 같은 경우에는요 조사를 해봤더니 한 4,000병 정도가 나와가지고 그거를 막 버리느라고 상당히 힘들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마오타이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축소됐어요. 잘 팔리지도 않고 잘 만들지도 않고 그랬는데 위기를 기회로 삼아가지고 여성 친화적으로 좀 맛도 바꾸고 좀 마케팅도 새롭게 해가지고 화려하게 부활을 했다. 그것이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을 앞서는 289조 원이다 라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이라는 게 말하자면 그 기업의 가치잖아요.
야, 술 만드는 회사가 기업 가치가 300조에 가깝다. 그것도 좀 놀랍네요. 중국 내수의 크기를 네.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네. 사실 마오타이주가 전 세계적으로 팔리는 그런 술은 아니니까 종류가. 네. 다시 한번 새삼 느낍니다. 중국의 크기를. 네. 한편으로는 또 코로나 위기가 중국에서 가장 최초에 발생해서 엄청나게 심해졌다가 지금은 잠잠해졌는데 아마도 이제 소비가 불이 붙는 뭐 그런 모양새를 갖추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인 상황이 코로나 경제 위기가 언제 네. 끝날 줄 모르고 오히려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는데 중국 내에서는 저렇게 이제 내수가 조금씩 살아나는 것. 그래서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아니겠어요? 네. 그 수출의 대상이 중국도 큰 지금 포션을 차지하는데 중국 내수가 그렇게 살아난다면 우리나라도 수출하는 데 있어서 조금 그나마 지금 어려운 네. 상황에서 길이 좀 뚫리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고요. 이번엔 좀 최근에 있었던 사건, 사고 관련된 소식을 저희가 몇 가지 정리해봤습니다. 그러게 이 지금 오늘 아침 이 조간신문에서 내용 보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보이스피싱 뭐 사건들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받아다가 그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에게 범인들에게 전달하는 전달책이 잡혔는데 알고 봤더니 변호사였다는군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세요? 같은 변호사로서 이 정도로 업계가 안 좋아진 겁니까? 아니면 한 변호사 일탈로 봐야 되는 건가요? 업계가 안 좋아졌어요. 네. 단적으로 네. 제가 변호사 등록 번호가 6,000번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6,000번대라고 하는 게 1948년에 우리나라 건국 이래, 네. 그때 정부가 수립된 이래 제 앞에까지 있었던 변호사님들 다 합친 게 6천 몇백 분이 계셨었는데 네. 지금은 제가 알고 있기로 1년에 거의 한 2,000명 가까이 그 변호사가 나오고요. 네. 등록번호가 아마 3만 번 넘었을 거고요. 활동하는 변호사가 뭐 2만 명, 뭐 그 정도 될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또 제가 이제 법대 나와가지고 네. 보니까 네. 법대생들이 사실은 좀 공부는 잘하는데 네. 고지식한 친구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변호사 개업하고 있으면은 그 의뢰인들이 그 법원 앞에서 그 자동적으로 들러가지고 뭐 몇 건씩 하고 그랬었는데 네. 요즘은 이제 변호사도 본질은 자영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영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일은 잘하고 머리는 좋은데 그런 부분들이 좀 떨어지는 그런 변호사들도 많이 나온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기사를 갖다가 봤는데 좋은 학교 나오고 또 좋은 로스쿨 나왔는데 그다음 또 로펌에서 일도 잘 배웠는데 네. 이제 개인 법률 사무소를 갖다가 개업을 했는데 그런 영업을 갖다가 잘 못하니까 그러니까 돈은 안 벌리고 그러다 보니까 뭐 저런 아르바이트 같은 일을 갖다가 알면서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대법체 쪽에서 관련된 돈 심부름을 하면은 건당 30만 원씩 준다. 이 광고를 보고 시작을 했는데 저 얘기는 구속 기소가 됐다는 얘기는 저 보이스피싱 사기라는 걸 알면서도 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저한테 네. 어떤 아주머니가 찾아오셨는데 네. 그런데 보니까 그분은 자기가 보이스피싱의 피해자였어요. 네. 피해자였는데 그 사람들이 같은 조직인지 다른 조직인지 모르겠지만 찾아와가지고 당신 돈 많이 몇 천만 원 잃었으니까 요렇게라도 해가지고 좀 만회를 갖다가 해라. 네. 그러니까 거기에 가담해가지고 오히려 또 더 심한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요즘은 그 보이스피싱이 굉장히 안 좋은 범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원칙적으로 구속이 그 원칙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저런 행위를 하거나 가담하거나 간단한 문제가 아니니까 꼭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들은 이제 변호사 자격 박탈되는 그 가능성 굉장히 큰 그 페널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심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궁지에 몰린 끝에 극단적인 이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관련된 얘기 간단히 좀 정리해 보고요. 또 하나 좀 소개해드릴 사건이라면 저희가 어제도 한번 설명드렸습니다만 서울 강북구에 있는 한 아파트의 경비원께서 안타깝게 돌아가신 상황이 있었는데 이게 간단히 끝날 일이 아닌 것 같은 상황이 하나둘씩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휴대전화에 남겨진 문자를 유족들이 공개한 것이 있는데 좀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 있는데 저희가 직접 유족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이분들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2019년도에 그 교통사고로 장애 진단을 받은 거예요. 중요 부분은 자기가 다 까먹어 지웠어. 수술비만 2천만 원이 넘을 것 같고 입원비, 재활치료비,
거기에 장애인 등록까지 치면 글쎄요 상상하기 어려운 금액이네요. 이 공부에 그냥 죄송하다고 이렇게 민서 찾아와서 인사 한번 하고 그거 만족해. 다가 필요 없어요. 네, 박웅진 의원께 좀 질문 드릴게요. 예. 그 폭행을 당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그 아파트 경비원이 받은 문자를 보니까 그 가해자로 되어 있는 주민이 예. 압박을 좀 많이 한 걸로 지금 화면에 보이는데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본인이 폭행을 해놓고 오히려 그 피해자에게 당신 친형에게 맞았던 거 아니야? 네. 라는 식으로 그 본인의 책임을 피하기 위한 문자 맞았다며? 라고 이렇게 네. 문자를 보낸다거나 아니면 저런 식으로 압박감을 느끼게 하기 위한 그 이제 문자를 보내서 피해자를 정신적으로 상당히 괴롭히고 이렇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그 가해자의 악질성 이건 상당히 이제 그 행태가 상당히 질이 나쁘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지금 분노하고 있는데 실제로 경비 용역 그 업에서 종사하시고 계신 우리 주변에 많은 경비원 아저씨들 네. 함께 살고 계시는 이런 분들이 우리의 가족이고 누군가의 가족이고 우리의 이웃인데 이분들을 보이지 않는 투명인간처럼 이렇게 취급하고 네. 그 이들에게 응당 줘야 되는 그 노동의 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박하게 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이 악질적인 가해자 뒤에 숨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경비원들에 대한 주민들의 갑질 여러 차례 있었던 일이고 네. 이번에 유독 아주 악질적이고 그 영상이 남아있고 증거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분노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살고 계신 아파트, 여러분 주변에 경비 용역 업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과연 인간다운 노동 환경에서 살고 계시는지 직접 네. 한번 점검해 보셨습니까? 어떤 아파트에서는 경비 용역 업체들이 이분들을 최저임금이 오르니까 이분들에게 대한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든다고요. 다 해고하고 그냥 이렇게 경비 업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무슨 이렇게 S로 시작하는 네. 그런 경비 업체에 이렇게 설치를 하고 끝내는 것으로 이렇게만 본다거나 이분들을 용역 비용을 더 그 단가를 낮추려고 하면서 이분들의 삶을 더 궁핍하게 만드는데 우리가 방조하거나 책임을 혹시 갖지는 않는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한때 서울시에서요, 그 각 아파트의 경비실에 네. 에어컨을 설치해주겠다. 네. 이 에어컨을 설치해주고 폭염속에 너무 힘들어하시기 때문에 에어컨을 설치해주고 그걸 태양광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네. 비용을 낮춰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 제안을 내서 한 900여 군데 정도가 그렇게 네.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 조금만 더 신경 써서 이분들을 해고하지 말고 이분들에게도 인간적인 대접을 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에 바뀌어야지. 우리가 그분들에게 무관심했었던 것을 악질적인 행태를 났던 이 가해자에게 모두 다 이렇게 씌워놓고 네. 우리는 빠져나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경비 용역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특히 이분들이 연령이 있으신 고연령층들이시거든요. 이분들에 대한 사회적 배려 그리고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지급하기 위한 고민과 제도 개선도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참고로 원래 3일장으로 어제 아침에 발의를 하기로 하셨다가요. 네. 5일장으로 다시 해서 네.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그 장례를 지금 치르고 있는 중이라서 네. 5일장으로 변경됐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 폭행이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제 네. 이분이 나이가 이제 피해자분께서 돌아가신 분이 네. 나이가 많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경비원이라는 직종 자체가 일종의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네. 그러니까 노인이었기 때문에 좀 더 가혹하고 악질적이었다는 생각도 사실 저는 들거든요. 네. 만약에 저 일을 20, 30대의 건장한 청년이 네. 했다면 과연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 우리 사회는 이제 계급이 사라진 사회인데 실제 삶에서는 저렇게 아직도 저런 경비원을 마치 무슨 몸종처럼 생각하는 머슴처럼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관행들, 잘못된 생각들이 아주 뿌리박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꼭 저 일을 경제적으로 물론 어려워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냥 퇴직하시고 난 다음에 자기가 내가
쓸 돈을 내가 벌어서 이제 일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일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네.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진짜 이런 계급의식 같은 그런 네. 것들이 빨리 고쳐져야 되고 특히 노인 인력들에 대한 우리의 이제 태도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국민청원 생겼고 27만 명이 참여한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결국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립하고 그 후에 따른 조치를 좀 하는 것, 그것밖에 좀 남은 방법이 없어 보이네요. 자, 3일장에서 5일장으로 늘려서 내일 발의한 것까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사건, 사고는 여기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장성철 소장님 여기서 인사를 좀 드려야 되겠어요. 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네. 이태원을 넘어 홍대까지 결국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얘기인데요. 지금부터 이 내용 하나씩 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태원 사건, 지금 이제 문제가 됐던 클럽 개수가 좀 늘어나고 있죠? 6개, 5개, 6개 하다 이제 더 늘어나 9곳에서 문제가 좀 됐고, 확진자가 이제 100명을 넘었습니다. 자, 이제 홍대 주점 다녀온 사회복무요원도 확진이 됐고, 이제 이태원 이외의 지역에서도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했고 생활 속 이제 방역을 시작했습니다만 클럽을 중심으로 술집을 중심으로 조용하게 증상 없이 전파되는 현상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관련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틀 전에 한번 모셨었던 고려대 약대 김정기 교수님 모셨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오시자마자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뭐 계속 늘어나네요. 이태원 클럽만 해도. 이럴 수밖에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역학조사 진행 중이라 정확한 감염원은 아직까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과거에도 클럽에서 이렇게 확진자가 발생한 적이 있었거든요. 집단 발병이 발생한 적이 있는데 네. 그때와 비교를 했을 때는 전파 양상이 굉장히 급속도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원인 중에 하나로 지금 생각되고 있는 게 이제 그 용인의 66번 환자로부터 시작됐다라기보다는 아마도 그 당시에 그 이태원 일대에서 숨은 감염자가 있었을 거다. 그래서 한꺼번에 뭔가가 이렇게 전파를 시키는 요인이 작용을 하면서 현재 급속하게 확산되는 균물을 띠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 거고, 당시에 꽤 지금 이제 그 66번 확진자가 발생한 게 이제 5월 2일로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으로부터 한 꽤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 아직도 신원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확산이 진행됐을 걸로 보고 있고 앞으로 확진자가 더 증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이제 뭐 10,000명 넘는 그 이태원 쪽에 있었던 걸로 추정되고 판단되는 분들한테 연락도 시작하는 단계에 이제 막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만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역시 그 클럽 한 군데 정도가 아니라 여러 곳에서 시작되는 것 같다는 굉장히 걱정스러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태원 클럽의 집단 발생은 그렇게 하나의 진앙지로부터 시작된 그런 감염이 아니고 다양한 진앙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연휴 이전의 특정한 장소보다는 아마도 그 이전부터 지역사회 또 어딘가에 조용한 전파가 진행이 되면서 결국은 4월 24일에 네, 그러니까 김수경 교수님, 그러니까 10,000명 넘는 사람이 이태원 근처에 있는 걸로 휴대전화 등등 방식을 통해서 파악을 했기 때문에 뭐 경찰이 몇천 명이 붙어서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돌리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것도 다양한 사회적 논란거리를 만들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지역, 그 당시에 이태원을 지나갔던, 물론 뭐 차량으로 이동했던 건 제외하고요. 그 지역에 머물렀던 한 10,000명 정도의 그 명단을 이제 그 통신회사가 갖고 있겠죠. 왜냐하면 기지국에서 접속을 했을 테니까 그 휴대폰으로. 그래서 그 기록, 그 근처에 머물렀던 것으로 추정되는 이 10,000명의 기록을 이제 정부에 넘겨주고 이제 추적을 하고 있다는 건데. 물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막 사망자가 발생하고 지금 집단 감염이 지금 증폭될 우려 속에 있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는 생각도 듭니다만 분명히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이제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급한 불을 꺼야 돼서 막 명단도 넘겨주고 그걸로 추적도 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게 된다면은 이 인권 논란, 사생활이나 어떤 정보, 내 정보가 그냥 넘겨졌다는 거죠. 사실 저는 그 당시에
용산에 있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네. 저도 그 지역에 만약에 다른 일로 있었다면은 제 정보 그냥 넘어간 거예요. 저의 동의도 없이. 이런 건 굉장히 논란이 될 수가 있고 인권 침해적인 요소가 분명히 존재하죠. 그래서 우리가 덮어놓고 우리가 코로나19를 막으려면은 그 무슨 일도 불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위험한 발상이 아닐까. 앞으로 좀 논의를 해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개인정보란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것과 사회적인 방역, 집단 방역을 위해서 개인의 자유가 일부 좀 희생되어야 되는 건 아닌가 논쟁이 굉장히 클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정말 코로나19가 만든 새로운 지금 일상의 이제 단면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처음에 신천지라고 하는 네. 사실 뭐 사회적으로 그렇게 이미지가 좋지 않은 종교 집단 쓸 때 전부 조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네. 사실 이재명 지사나 박원순 시장 박수 받았죠. 네. 오히려 그것을 조금 늦췄던 대구의 권영진 시장 같은 그 경우에는 비판받았고. 네. 근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전수조사를 하면서 이 초반에 이것이 대량 지역 집단 감염으로 번지는 걸 막은 건 사실입니다. 자, 이번 경우 뭐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태원에 있었다고 해서 이제 정보가 넘어갔는데 저도 우리 김 박사님 저 우려 충분히 합니다. 근데 아마 국민적인 동의를 이제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코로나19 같은 이런 집단 감염병에 대해서 이런 인권 문제를 어디까지 할지 이제 룰을 만들어 나가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저는 오늘 김 박사님한테 여쭤볼 게 그 집에서 숙제를 갖고 왔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다음 주 계약 또 연기되는 거 아니냐. 또 하나는 군인들 휴가 나오는 거 취소돼서 다시 연기되는 거 아니냐. 네. 이거 꼭 물어보라고 해서 오늘 답변 좀 주십니다. 글쎄요, 등교 계약 문제는 물론 교육부에서 고민을 많이 해서 결정을 네. 하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연기하는 방향이, 그러니까 앞으로 일주일 연기됐는데요. 네. 그 상황의 추이를 좀 지켜보기는 해야 됩니다. 근데 연기되는 게 더 맞지 않나.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기상특보가 있을 때, 네. 보통 태풍이 육지에 상륙할 때 만조가 겹치게 되면 더 큰 피해를 본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요 상황이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단 이태원발 감염 사례가 발생을 안 했더라도 네. 등교 계약을 하면 유사한 집단 감염은 분명히 나올 거를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상황과 이태원발 전파 양상이 같이 맞물리게 되면 네. 요거는 우리 방역당국에서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김 교수님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10,000명의 이제 신원이 파악이 됐는데 이 부분은 물론 인권 중요합니다. 근데 인권이 중요한데 지금 코로나19는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 전 세계인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무시할 수 없는 위험 요소를 가지고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적절하게 대응을 못하게 되면 굉장히 급속하게 확산이 되면서 네. 이게 향후에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순간까지 네. 오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우리가 지금 이제 이태원발 집단 감염 사례가 나오기 이전에도 네. 코로나19에 대응을 하면서 실제로 많은 기본권들이 침해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네. 요거는 국민들이 일정 부분 좀 감내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이 10,000명 소재 파악됐는데 아마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가 발표가 안 됐는데 만약에 전화로 해서 문진을 하고 뭐 어디 방문했느냐 이런 거를 묻기 전에 제가 보기에는 10,000명 소재 파악됐으면 이분들에다 굉장히 제한적인 시간을 주면서 네. 며칠 내에 선별진료소에 나와가지고 진단검사를 받아라라고 네. 행정명령과 같은 어떤 강제력을 발동을 해야지만 네. 이후 시기가 며칠이 이제 골든타임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때 놓치게 되면 이게 어느 정도 전파가 확산될지는 어느 누구도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김정기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저희 집사람, 우리 아내가 절망에 빠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게 계약 연기 중학생 때문에요? 2명, 남자애 둘을 이렇게 네. 집에서 보는데 거의 지난번 연기 소식을 듣고 거의 절망에 빠졌고요. 오늘 이제 교수님 말씀 많이 듣고 있으면
정말 힘들어할 거는 같은데. 우리 집은 고3이에요. 아이고 저런 이런 말씀. 그리고 아까 말씀 여쭤보면 우리 아들도 군대 가 있어 6개월 동안 휴가모원 나와가지고 최악인데. 저희 아이도 지금 누워 있거든요. 애들 엄마가 계속 보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 뭐 전문가가 아닙니다만 진짜 그 걱정스러운 상황은 뭐냐면 지금 우리는 이제 여름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겨울로 들어가는 나라들이 남반구에 있습니다. 네. 이 겨울로 들어가는 나라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뭐냐면 계절 독감. 네. 그 계절 독감이 유행하는 것과 같이 오게 될 경우를 되게 걱정한답니다. 네. 우리나라가 한 해 독감 감염자가 그럼 몇 명이냐? 280만이랍니다. 1년에 한 번쯤 독감에 걸리는 사람이 전체 인구에서 그래서 280만. 지금 아마 우리 정부에서 독감을 무료로 맞춰주시는 분들이 한 1,000만 명. 그리고 한 1,000만 명 정도는 본인이 비용을 대고 이렇게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전문가들에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계절 독감과 코로나19가 증상이 구분을 못 한답니다. 똑같이 열 나고 기침 나고 뭐 이렇게 온몸 근육통도 오고 똑같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은 좀 이상해. 그러면 이제 선별진료소에서 이렇게 검체를 검체해가지고 하는데 그때 한 280만, 한 100만 명만 하더라도 지금 이걸 감당할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 되게 큰일인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다음 주에 국회에서 이와 관련된 토론회를 제가 전혀 관련된 사람이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분들 모셔서 하려고 그러는 내용이 뭐냐면 그러면 겨울 오기 전에 앞으로 6개월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겨울 오기 전에 독감이 유행하기 전에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는지 백신은 지금부터 그럼 얼마나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감염병 관련한 법을 어떻게 개정해서 우리 사회가 대응을 해야 되는지 등등 그리고 관련 비용을 어떻게 조달해야 되는지를 한번 쭉 점검을 하고 정부나 국회 쪽에 이걸 요청을 할 생각이거든요. 근데 동시에 마찬가지로 아까 우리 김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회의 인권 문제 그리고 지금은 이러한 어떤 그 인권을 좀 뛰어넘는 조치들이 선제적 대응이 되긴 되는데 이 이후에 그 모든 세계적 석학들이 걱정하고 있는 빅브라더의 출현과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도 이후에 함께 사회적으로 같이 논의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박사님도 사회학을 전공하셨고 저도 어설프게 사회학을 공부했던 사람이라 이런 문제가 그냥 지나갈 문제는 사실 아니라고 하는 점은 분명합니다. 유럽이나 미국의 선진 지역 이런 데보다 한중일 3국, 동아시아 3국이 코로나 방역에는 전반적으로 상대적으로 좀 나았던 이유가 국가의 통제력이나 통제를 수용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좀 달랐기 때문이라는 평가도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논쟁을 많이 남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보니까 정반대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굉장히 혼재된 신호가 오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빨리 경제로 돌아가자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각 주정부들은 조심해야 된다면서 기업들의 공장 가동 재개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전기차를 만드는 테슬라라는 회사의 창업자가 반기를 들고 나섰습니다. 자, 정혁진 변호사님께 좀 정리를 좀 부탁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테슬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캘리포니아에 테슬라 공장이 있는데요. 지금 셧다운이 되어 있는 거죠. 공장을 가동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제 근로자들, 노동자들 중에 그 확진 환자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셧다운이 다시 또 연장이 됐는데 그런데 알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아니 우리는 가능한데 이걸 왜 계속 그 셧다운을 갖다 하겠느냐. 그러면서 법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을 갖다가 재개하겠다라고 하면서 만약에 누군가를 체포해야 한다면 그럼 내가 잡혀가겠다. 내가 책임을 지겠다.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확실히 미국은 우리나라랑은 많이 틀린 것 같습니다. 지방정부에서 어떻게 권하든 간에 나는 공장을 가동하겠다. 날 체포하고 싶으면 날 잡아가라. 만약 계속 이럴 경우 나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본사를 딴 주로 옮겨서 세수의 불이익을 주겠다. 이런 얘기까지 내놓는다는 얘기죠. 이제 우리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간 큰 기업인 같습니다만 저렇게 얼마든지 자기 생각을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게 근데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얘기하는 것이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봐야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 상당히 여러 가지 기행을 좀 일삼던 사람이에요. 그 공개 방송,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이른바 대마초를 이렇게 피우는 장면을 자연스럽게 내보내기도 하고요. 그 사회에서 그게 범죄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누구나 볼 수 있는 그런 곳에서 굳이 청소년들도 볼 수 있는 거에서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요. 많은 기행을
일삼기도 하고 사회적 지탄을 받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런 태도는 그야말로 반사회적 태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네. 왜냐하면 방역과 관련한 문제는 아까 우리 김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사회 공동체와 전체 경제 문제의 심각성을 가져올 수 있는 되게 직결된 문제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에 본인의 자유와 본인의 일정한 어떤 뭐 권한이 좀 침해된다 하더라도 그 부분과 관련해서 수용하는 것이 사회공동체 일원의 책임이고 네. 그 주지사라든지 중앙정부의 그런 조처들이 이렇게 법을 뛰어넘어서 하는 것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 법은 그 권한은 사회적 합의가 되어 있는 것이라고 보셔야 될 거예요. 근데 그거를 뛰어넘어서 본인은 난 다 됐고 마치 무슨 반체제 운동하시는 분처럼 저렇게 네. 하실 상황인 거냐. 네. 저는 별로 이렇게 현명한 태도 같지가 않고 네. 저런 태도가 미국이 지금 세계에서 가장 많은 코로나19 희생자, 사망자를 가져오게 되는데 일정한 역할을 한 것 아닐까 하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앙정부, 이제 대통령은 일상으로 돌아가라, 경제를 돌리자고 얘기하고 있고, 지방정부들은 그럴 수 없다, 좀 더 통제가 돼야 된다, 절제해달라, 이런 요청을 하는 것이 이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혼재된 시그널이 미국 사회에 오고 있다는 것. 지금 소개해드릴 장면도 아마 그런 단적인 예 중에 하나일 겁니다. 저도 어제 숫자를 봤더니 미국의 코로나 감염자는 세계의 3분의 1, 사망자도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미국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는 장면을 지금부터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중국계 미국인 여기자와 논쟁하는 장면이 또 나왔는데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Why is this a global competition to you if every day Americans are still losing their lives and we're still seeing more cases every day? Well, they're losing their lives everywhere in the world, and maybe that's a question you should ask China. Don't ask me, ask China that question, okay? When you ask them that question, you may get a very unusual answer. Yes, behind you, please. Sir, why are you saying that to me specifically? I'm telling you, I'm not saying it specifically to anybody. I'm saying it to anybody that would ask a nasty question That's like that. not a nasty Please question. go ahead. Why does it matter? Ladies and gentlemen, thank you very much. Appreciate it. Thank you very much. 저도 어제 저 동영상을 봤는데 네. 와 진짜 말 정말 못되게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못됐다. 그러니까 그 지금 질문을 던진 기자가 CBS의 이제 중국계 미국인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미국인이 많이 죽고 있는데 여전히 테스팅을 그냥 글로벌 컴피티션으로 보는 거냐, 세계적 경쟁으로만 보는 거냐, 당신은 이제 물으니까 그 질문은 나한테 하지 말고 중국에게 해라. 그 얘기를 왜 했겠어요? 저 기자가 중국계 미국인이기 때문에 너 중국에서 왔지? 이런 식으로 인종주의적인 발언을 한 거죠. 근데 인종주의라는 거는 정말 미국이 그러니까 세워진 일이 200 몇십 년간 그 인종 차별을 없애기 위한 역사와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의 역사라는 거는. 그거를 저렇게 읽어야 한마디로 미국의 대통령이 그냥 백악관 브리핑에서 대놓고 인종주의적인 저런 발언을 한 거죠. 정말 너무너무 놀랐고요. 저 발언을 보면서. 그리고 이제 이 바이러스의 확산만큼이나 무서운 것이 제가 사회학을 공부한 입장에서 보면 혐오의 확산입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는 뭐 이렇게 방역을 열심히 해주시는 분들이 어떻게 뭐 막을 수라도 있지만 이렇게 혐오가 들불처럼 번지는 건 정말 막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 나라의 지도자, 어떻게 보면 세계의 지도자라는 사람이 저런 식으로 혐오를 정당화할 수 있는 발언. 대통령이 저렇게 발언을 했는데 미국에 있는 다른 시민들이 저렇게 얘기 못 하겠어요? 지금 아마도 중국계 미국인이나 아마 아시안계 미국인들은 일상에서 저런 발언들이나 저런 것들을 늘 겪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굉장히 부적절하고 정말 말을 너무 못되게 했다는 생각이 저는 솔직히 들었습니다. 저거 보면서. 저 장면을 보면서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은 이제 질문하는 기자들은 전부 다 거리를 두고 앉은 다음에 마스크를 끼웠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안 했단 말이죠. 김 교수님 어떠세요? 저런 그 예외를 만드는 것들이 그 미국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랄까 그런 것들은 어떻게 좀 평가해야 될까요? 과거에도 전문가들, 많은 사람들이 언급했던 것처럼 그 서양 문화권과 우리나라를 포함 동양 문화권의 어떤 마스크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그 인식을 아직까지 이 상황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는 못 버리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거고. 어쨌든 초기에 이런 지금과 같은 만약에 저런 상황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졌다 그러면 아마 하야 내지는 탄핵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미국에서는 저런 것들이 지금 어느 정도 막 수용되고 있고 막 그런 상황이 어떻게 보면 이게 코로나19랑 관련 지으면
그 초기 대응에 실패를 하면서 실제로는 방역 관련해서 컨트롤 타워가 부재하거나 아니면 무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에서의 확진자가 150만 명에 달하고요. 그리고 사망자도 8만 명을 넘어섰거든요. 근데 여기에 증가 추이를 보면 일일 확진자가 2만 명씩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누적 통계의 2배나 되는 사람들이 일일 확진자로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그러면 진단검사를 제대로 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나온다는 얘기는 미국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 그러니까 테슬러 CEO가 저렇게 얘기한 것도 본인은 어쩌면은 지금 상황은 어차피 방역에는 실패했기 때문에 자기는 경제를 돌리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저런 행동을 했을 수도 있거든요. 물론 개인주의적인 어떤 반사회주의적인 생각이 있는 면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복합적으로 미국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는. 그리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과거에는 전 세계의 가장 초강대국, 선진국으로 불리는 미국의 어떤 숨겨져 있는 모습, 민낯이 코로나19 때문에 드러난다. 이거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은 이제 아까 뭐 한겨레 신문 오늘 이제 일면 톱으로 보도한 것 중에 하나가 패권 국가가 사라져서 리더십을 국제사회에서 할 나라가 사라졌다. G0의 시대가 왔다는 것을 다룬 적이 있는데 지금 미국도 미국 내에서 대통령이 코로나 방역 관련해서 리더십을 보이지 못하는 가운데 저런 장면이 계속 노출되는 것. 그것이 방역의 성공에 다다르지 못하는 미국의 모습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방송하는 동안에도 실시간으로 시청자 의견도 들어오고 하는데, 아직 김용태 의원과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게 하나 생겼는데,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천지 얘기하실 때 사회적으로 이미지가 좀 좋지 않다는 이제 말씀 주셨는데, 신천지 그 교도나 이런 분들이 볼 때 좀 섭섭하신 게 있는 모양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가장 핵심은 그러니까 사실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그 특정 종교를 전수조사를 강제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사실 명부를 달라, 명부를 안 주면 문을 따고 쳐들어가겠다라고 해서. 근데 그때 그런 조치를 취할 때 국민들께서 거의 반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인권 문제 차원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조치들이 효과적으로 초기에 우리나라의 전국적인 집단 감염을 막은 건 사실이거든요. 이제 그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이번 이태원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김 박사님처럼 문제제기하실 수 있죠. 이태원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정말 자기 개인 정보를 넘긴 게 말이 되느냐. 그런데 이 코로나19는 그런 것을 넘어서는 정말 무언가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 사회적 합의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 숫자를 남겼다. 그런 점으로 말씀드렸다는 점 제가 양해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준비한 소식 모두 소개해드렸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돌아와서 마지막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굉장히 짓누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예전보다 더 나빠진 우리의 살림살이 경제, 이건 정말 꼭 풀어야 될 숙제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안타깝게도 이번 주 내내 우리는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관련 단체의 돈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이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빨리 좀 매듭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미래 일에 천착한 일, 바로 K방향으로 우리가 빨리 대응했던 우리의 모습 다시 한번 보여주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돌직구쇼 내일 다시 돌아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